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저는 추석에 자원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일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한테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부모님이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업무를 좀 더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저같이 보내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가의 영향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좀 영향을 좀 끼쳤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그리고 JP모건에서 500 플러스에 100만 배럴 감산 추가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 라는 영향성이 좀 있었고요. 하락에 따른 여지를 보게 되면 EIA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라는 부분과 바이든 정부가 전략 비축유 SPR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출을 좀 해보겠다라는 검토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22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급하게 0.75%를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제로금리 끝나고 1.25%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8월 인플레가 19개 국가였는지는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거기에 평균치 9%가 넘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유럽의 실업률 추이로 인해서 금리에 따른 속도전을 더 붙일 수 있었다. 요구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플레가 미쳤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전 연령대가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과거 대비처럼 기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가장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올해 성장 전망 낮춘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좀 보일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거의 1% 정도를 일단 예측을 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9월에 75bp, 11월에 50bp, 12월에 25bp 이렇게 하면 거의 4% 정도에 가깝게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번 제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4%대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길어진다라는 것도 그전 방송에서도 충분히 쪼개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도이치뱅크 수석 전략가가 증시 양쪽 방향으로 모두 열려져 있다. 연말에 아무래도 4,750을 좀 보고 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침체가 맞으면 3,000까지 갈 것 같고, 피하면 전고점 열리까지 열어줄 것 같은데, 거시지표는 침체가 시사하나 이미 진입한 건 아니다. 중간선거 앞둔 10월부터 재반등이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75bp에서 50bp 정도에서 결국엔 25bp까지 내려가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빨리빨리 내려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년은 동결 만 해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올리지 않는 게 가장 나이스하고, 그것보다 슈퍼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금리 인하에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 올해 시즌에서 호재를 뽑는다고 하면 이제 25bp는 거의 요새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bp를 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불장의 영향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리에 따른 영향성은요. 그 다음에 미국의 SEC 위원장이 CFTC
FED가 비트코인 감시하는데 동의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한테는 그냥 양보를 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지겠다.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18개월 윌리엄스 R 오실레이터에 따르면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깊은 축적 영역에 있음을 좀 나타내고 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축적된 기간이 넘어가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재 교과서적인 RSI 다이버전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에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현금 캐시플로우가 좋으신 분들은 9월에도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가장 큰 틀, 이슈적인 부분만 본다고 해도 어차피 개별적인 크립토 악재가 어차피 상반기에 다 정리가 됐고요. 문제점도 이제 금리 인상만 남아져 있는데, 어차피 금리 인상 내년 부분까지 이루어질 만한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있다라고 해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가장 공포감이 매우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또 놓치게 되면 또 후회를 할 확률도 매우 높으니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투자 컨셉을 잘 잡으신 다음에 계획대로 추진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의 그런 자기의 막연한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막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꼭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65억 루나 수수료 활용 두고 첫 회의를 했는데 투자자 환원 계획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실 어떤 방식으로도 써도 투자자들이 욕할 것 같다, 비아냥거릴 것 같다라고 나왔고요. 그나마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 업비트 당시 95억 원에 달하는 루나 클래식 거래 수수료 투자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욕먹을 만한 짓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채팅을 이렇게 또 쳐주셨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이걸 왜 해주냐라는 파가 있었고, 이걸 왜 환원을 왜 안 해주냐라는 파가 딱 갈리더라고요. 이제 이걸 왜 해주냐,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결정된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먼저 설레발을 치셨습니다. 업비트 쪽에서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네들이 먼저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용하겠다라고 5월 말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까지는 않는데, 객관적인 이게 맞냐가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활용 방안을 좀 하겠다고. 애초에 말을 하지 말던지, 기대감은 미친듯이 놔놓고서는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그냥 지원 안 해버리고 그냥 욕 먹을 거 그냥 욕 먹어버렸으면 그냥 끝났는데, 욕을 그냥 길게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신중하지 못하고 그때 분위기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할 거면 지대로 하던지 안 할 거면 하지 말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했으니 욕 먹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유량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승은 롱 또는 숏 포지션의 유동성에 사용될 여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레버리지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펀딩비 현재까지 지금
부드럽게 가져가고 있죠. 언제든지 이 대기 물량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위아래 결정되는 그 상황이 골이 상당히 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비트코인 또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채굴자들의 매도 압박이 심화되는 영향성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온체인상의 고래 활동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고래들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8년 이상 된 5,000개 비트코인을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제가 미카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미국에 관련된 소식을 같이 좀 준비를 해서 재미없는 법 관련 영상을 올려둘 거예요. 내일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겁니다. 왜 8년 이상 된 이 15,000개 비트코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래된 고인물 비트코인들이 왜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왜 그게 과거에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왜 지갑 쪼개기와 코인 쪼개기가 왜 들어갔는지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첸상의 채굴자 활동 부분이라고 해서 프린이 채굴자 풀에 5,000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다가 쏟아냈던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좀 채굴자들의 물량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이 컨퍼런스 연설 정리를 했는데 과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오히려 유럽의 22 중앙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에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폭이 월등하게 영향을 끼쳐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자산이 좀 더 유연하게 작용을 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도 생각보다 그냥 추석 형태로 최저 거래점을 또 보여줌으로써 위아래 스탠스가 거의 변화가 없죠. 네. 매번 그래 왔으니까, 그것도 매번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래도 유사장님이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요,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매번 똑같이 했던 내용 제외하고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지가 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QT를 2배 이상 증액을 했던 게 9월 달입니다. 6, 7, 8, 475억 달러,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960억 달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60억 달러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매 달마다 960억 달러씩 축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의 9월 중순부터 들어오는 채권을 재매입만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또 채권이 도래하는 그것만 떨궈내도 여전히 축소 부분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게 왜 희소식이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정을 한다라는 의미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연준 코인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전해진 게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게 우리 또 코인 시장에서 또 뽕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일반 신흥국 국가가 갖고 있는 비중 대비보다 월등하게 파이가 더 크다 보니까 외환 자금 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패드나우도 이제 조만간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패드나우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더욱더 극대화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이렇게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따른 부분은 여전히 거래량이 거의 붙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때까지 추석 시즌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살아 돌아왔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하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저는 매번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번 시장에서도 계속 겁을 먹는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만의 그런 기준점이 없다라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좀 가져가시면서 좀 보셔라. 제 기준점은 항상 최고점 대비, 이것도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17년도 최고점이 2만이었죠. 2만을 찍었던 때,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2014년도 최고점 대비 이때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로 바꿔야 되겠다. 주로 바꾸면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도 거의 지금 여기 이 구간대까지는 도달을 못하긴 했지만, 웬만하면은 이 구간대 14년도 이 구간이 이전 13년도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주관적인 기술적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7년도에 있는 이 부분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비트코인에 고여져 있는 그 지갑 물량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런 비트코인 선물이 때라서 밑까지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겨져 있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는 기간이 물려져 있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이고, 그게 기간까지 그 물량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기가 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이가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한 5대5 정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정체되었던 이 구간대가 또 길었잖아요. 길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좀 추미해하는 기간대가 생각보다 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간이 길수록 누군가는 더 많이 매입을 했고, 그 매입을 했던 양이 한동안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네. 왜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파는 시점이 항상 요 정도 때 팔았죠. 붕괴되기 직전에. 그러면 자기가 들고 있었던 이상적인 가격대가 왔었을 때 못 팔면 여기에 있으신 심리적인 패턴으로 분석을 해본다고 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구간에 이 정도 차익을 먹고 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은 거의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그 연소득 대비에 따른 리서치 보고서도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연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 자체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라. 그래서 누군가는 $10,000 한번 다시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10,000까지 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000까지 간다라고 하면 디파이가 하나가 부셔지고 해야 한 번 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여기에서 한 번 더 붕괴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크립토에 따른 신뢰도도 조금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고성장으로 나왔지만,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조정의 마지노선이 아직까지도 끝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이 시장 자체가 신뢰도가 생각보다 많이 쌓이기가 어렵다라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간 동안 또 많이 거쳐왔는데 생각보다 고인물이 또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인물이 생각보다 이걸 많이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생각보다 한 번 더 두드리면 더 밑으로 내려가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근본적인 이유는 또 이 코비드 19 이후 때 통화량이 급증을 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작동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머물 수 있을 만한 순수한 자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금들이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시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순수한 물량이라는 이야기는 신흥국이나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크립토 시장에 자꾸 그냥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쪽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총에 있는 규모는 저는 적정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한번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뭐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런 주관적인 계획과 전망과 앞으로의 추세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이 깨진다, 진짜 최악이 나온다고 해도 15,000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저는 정말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15,000까지 내려가 줄 만한 여지가 나올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저는 2만 밑이 나오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추매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